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RP 물류정보관리사 무역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권방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수업에 이어서 무역대금 결제 방식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무역계약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수출과 수입을 하고자 하는 양 당사자가 서로 무역 거래를 위한 품목을 결정을 하고 거기에 관련되어진 명세와 단가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합의한 무역계약서를 작성을 했지요. 그 무역계약서대로 물품의 이송이 일어나게 되면은 결국 다음으로는 무역대금 결제가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무역대금을 어떤 방법으로 결제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대금 결제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역계약을 근거로 해서 공급받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대금을 지불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무역대금 결제가 기존 국내 거래소에 발생되어지는 거래 과정과 차이점이 있지요. 우선은 무역계약에 명시된 지불 방법에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역계약에는 무역대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수단으로 언제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주 상세하게 명시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에 따라서 무역대금을 지불하는 그 절차를 이해를 해야지만 가능한 문제지요. 그래서 무역대금 결제 방식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은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무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마다 관습마다 서로 다른 차이점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습과 지역의 차이점 또는 관행들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결제 방식도 다양해졌습니다. 몇 가지 표준적인 기준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대급 기준에 따라서 대금을 언제 지급을 하느냐 하는 그 시기의 기준에 따라서 선불 방식인지 또는 후불 방식인지 또는 상환 방식인지 또는 청산 방식인지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선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에 수출 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을 선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후불이라고 하는 것은 시점 이후에 지급을 하는 것이겠죠. 이때 그 시점을 무엇으로 잡느냐가 무역 거래 과정에서는 서로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륙과 대륙을 떨어져 있어서 장기간의 물품의 이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수출자 입장에서는 선적 배에다가 실게 되는 그 순간이 소유권이 자기한테서 떠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선불 기점을 선적 이전에 무역대금이 지급이 되어지는 것을 선불이다라고 해석을 하기 마련입니다. 반면에 수입자 입장에서는 비록 수출자가 일찍 선적을 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이동을 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수입자한테 그 화물이 도착하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화물이 도착했던 그 시점을 가지고 후불, 선불 기준으로 수입상들은 그 해석을 하였습니다만은 최근에 와가지고는 화물에 대한 인수증, 선화증권이 언제 도착했는지, 선적 서류가 언제 도착했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후불의 기준 또는 선불의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때문에 무역계약서에서 이런 오해나 또는 분쟁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불 또는 후불을 결정을 명시를 해야 될 테고요. 선불 또는 후불에 대한 그 시점 역시 선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선화증권을 포함하는 선적 서류의 도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상환 방식이라고 하는데 제가 한자로 써 두었습니다. 이 무역 용어라고 하는 부분이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영어로 이미 그 용어들이 개발이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어지고 있고 또 그것을 한자 문화권에서는 번역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용어들을
충분히 번역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 뜻에 맞는 그냥 한자어를 가져다가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글로만 보면 금방 그 용어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가끔 이렇게 한자를 첨부를 하였습니다. 상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갚는다라고 하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가 아니라 서로 교환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화물과 그리고 무역 대금을 서로 교환하는 그런 방식을 상환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산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픈 어카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나중에 다시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한 기회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증이나 담보 여부에 따라서도 우리가 결제 방식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양 당사자 중에 누군가가 그 무역 대금을 상환하지 않을 때, 갚지 않을 때, 그때 그 누군가가 제3자가 그 사람 그 수출상이나 수입상이 무역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떤 손해를 보증을 하는 것을 보증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담보라고 하는 것은 수출상이나 또는 수입상이 무역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그 손해배상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미리 확보하는 그런 담보물을 우리가 담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역대금 결제를 위해서는 이러한 제3자의 보증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담보물을 확보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보증과 담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무역계약 또는 담보가 없는 경우 또는 보증이 없는 경우 이렇게 해서 4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급수단을 기준으로 또 우리가 결제 방식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차후에 이제 자세하게 살펴볼 내용입니다만은 신용장을 이용한 결제 방식이 있고요. 또 추심 결제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송금 결제 방식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급 수단을 기준으로 해서 몇 가지 또 특이한 결제 방법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좀 지엽적인 부분이어서 오늘은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용장, 추심, 송금 결제 방식이 대표적인 지급 수단에 의한 구분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금 지급 시기라든지 보증 담보 여부라든지 지급 수단에 따라서 다양한 결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무역 계약을 할 때는 그 결제 방법을 반드시 꼼꼼하게 검토를 하고 명시를 하여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결제 방법이 우리한테 유리한지를 살펴보아야 될 텐데요. 그 유불리의 기준으로는 서로 계약하는 당사자를 믿을 수 있는지, 신뢰를 할 수 있는지가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되겠지요. 그래서 신뢰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담보가 좀 더 또는 보증이 반드시 있는 그런 결제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될 테고요. 거래 빈도가 많다든지 거래 금액이 많다든지에 따라서도 결제 방법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금액이 많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위험이 크겠지요. 한쪽의 당사자가 제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은 한쪽이 커다란 금전적 손실을 갖게 되겠지요. 그런 측면에서는 반드시 보증이나 담보를 확보할 수 있는 계약 방법이 필요하고 그런 결제 방법을 이행해야 될 겁니다. 거래 빈도가 잦다라고 한다면은 담보나 보증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은행을 중간에 보증인으로 세운다든지 하면은 많은 비용이 지출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거래 빈도가 잦고 그 동안에 신뢰할 만한 그 거래처와 신뢰도를 쌓았다라고 한다면은 좀 더 손쉬운 그런 결제 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양 당사자가 위험을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수준도 고려를 해서 결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 작게 되면은 사실은 뭐 한쪽이 그러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위험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겠죠. 하지만은 위험의 정도가 굉장히 크고 그 손실이 크다라고 한다면은 적절한 결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지급 수단에 의한 결제 방법 중에서 첫 번째 신용장 결제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장 결제 방식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가지고는 신용장 결제 방식의 비율이 사용 빈도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과거에는 역사적으로 신용장 결제 방식이 가장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 역사성을 볼 때 신용장 결제 방식을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장 결제 방식에서 신용장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용장은 LC라고 얘기를 합니다. Letter of Credit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마치 우리가 신용카드 은행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서 어떤 국내에서 어떤 물건을 구매를 할 때 우리가 신용카드로 현금 지급 없이 외상으로 구매할 수가 있는 거지요. 신용카드 대금은 한 달 뒤에 갚으면 되니까 은행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쉽게 외상으로 구매를 합니다. 그러한 신용카드는 은행에서 신용카드를 발급 신청한 사람들의 신용도를 따져서 그래서 발급을 해주지요. 은행의 입장에서는 신용카드를 많이 쓰게 되면은 그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라든지 이런 수익이 높아지기 때문에 적극 신용카드를 발급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신용장이라고 하는 개념도 신용카드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무역거래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수출상과 수입상이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고 있고 잘 신뢰도가 없는 그전에 거래가 없었다면 전혀 모르는 관계일 수도 있지요. 때문에 무역 계약을 해서 수출을 이행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수출상 입장에서는 비록 우리가 무역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의 물품을 수입상한테 보냈을 때 만약에 수입상이 그 물건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수입상 입장에서도 역시 내가 대금을 결제를 했는데 물건이 제대로 도착하지 않으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것이 역시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국제적으로는 많은 무역 거래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사고 위험들이 빈번하게 발생이 됐고요. 국제적으로 그렇다면은 이것을 안심하고 보장하고 무역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은행이 중간에서 국제적인 신용도를 가진 은행들이 중간에서 수출상이 제대로 수출할 수 있도록 보증을 해주고 수입상이 제대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증을 해주는 제도를 도입을 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신용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자는 신용장을 발행한 은행의 신용도를 믿고 그리고 수출을 하는 것이죠. 그 신용장을 발행한 개설한 은행은 만약에 수입자가 대금을 갚지 못하면은 개설한 은행이 대신 갚겠다라는 지급보증서입니다. 신용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신용장을 받게 되면은 수출자 입장에서는 수입자의 신용도에 상관없이 신뢰도에 상관없이 은행을 믿고 거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수입상 입장에서는 대금을 보냈을 때 만약에 물건이 제대로 도착하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있다고 했지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수출상이 물건을 배에다가 선적을 하면은 그 선적 서류들을 받게 됩니다. 그 선적 서류를 은행에다가 제시를 하고 수출 대금을 달라라고 뒤에 선적 후에 달라고 대금 지급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은행에서는 그 대금 지급 요청을 받고는 꼼꼼하게 선적 서류가 무역계약서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때문에 무역계약서와 선적 서류, 화물을 배에다 실어서 보냈다라고 했을 때 그 내용물들을 꼼꼼하게 서류로 일치하는지 확인이 되지 않으면 은행은 당연히 수출 대금 지급을 거절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상 입장에서도 은행의 그런 서류 검토 능력을 믿고 그리고 의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출상은 신용장을 개설한 그래서 대신 지급을 보증하겠다, 대신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그 은행의 보증 신뢰도를 믿고 그리고 수입상 입장에서는 수출상이 가지고 오는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대금을 지급한다라고 하는 그 신뢰도를 믿고 거래를 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은행 입장에서 그 서류 검토가 미비해서 잘못되어졌는데 대금이 지급되어졌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수입상 입장에서는 그 서류에 대한 수입 대금 지급을 거부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중간에서 은행이 그 피해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도 꼼꼼하게 검토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용장을 이용하게 되면은 서로 잘 거래가 없었던
수입자나 또는 수입자가 서로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제도가 국제적으로 만들어진 형태다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신용장의 필요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용장의 개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신용장은 수입자의 거래은행이 만들어서 발급해주는 조건부 지급 확약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설은 누가 하죠? 수입자가 합니다. 수입자가 나의 신용을 보증을 서주세요라고 수입자가 자기 거래은행에 가서 신용장 개설을 의뢰를 하지요. 그러면은 수입자의 거래은행은 그동안 거래를 해왔던 수입자의 신용도를 검토를 하고 그래서 어떤 금액 범위까지는 수입자의 신용도를 보증을 해줄 수 있겠다. 안심하고 보증을 해도 그동안의 신뢰를 바탕으로 충분히 이 사람이 수입 대금을 지급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개설을 해주게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급 보증을 해줍니다만은 그것이 바로 서류로 나타나는 것이 지급 확약서입니다. 신용장이지요. 근데 앞에 조건부라고 붙지요. 그 조건부라고 하는 것은 수출자가 무역계약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꼼꼼하게 그 서류로 만들어서 그래서 선적이 되어졌다, 배에 실어졌다라고 하는 서류로 충분히 그 무역계약의 이행 내용을 증명할 수 있을 때 그때 조건부로 그것이 충분히 확인이 될 때 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조건부라고 할 때 그 조건의 대표적인 내용이 유효기간 내 무역계약에 있는 그래서 신용장에 그대로 옮겨져 있는 유효기간, 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선적이 되어졌는지 그러니까 즉 수출자가 화물을 배에다가 실었는지를 검토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계약서에서 필요로 하는 그래서 그게 신용장에 그대로 옮겨져 있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관련되어진 서류들이 충분히 그리고 꼼꼼하게 확인이 되어질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그래서 조건부로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건부 내용들이 모두 다 충족이 되어지면은 그러면 수출자는 환어음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환어음을 바탕으로 환어음에 있는 내용을 수출자 거래은행에 가서 이 환어음의 내용 금액을 지급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 바로 신용장이다라는 것입니다. 환어음에 대한 개념은 차후에 조금 이따 다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용장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되어졌지만은 최근에 와서는 전자금융이 발전이 되어서 그 사용 빈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거래 빈도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전자금융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거래 금액이 굉장히 클 때 이럴 경우에는 수출 대금 지급에 대한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에 보증이 있는 이런 신용장 결제 방식을 주로 이용하게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신용장의 유형은 옆에 이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러한 서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용장에 조금 더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신용장을 이용한 결제 방식의 흐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용장 결제 흐름 방식에는 크게 등장하는 그 관계 인물이 5곳이 나타나지요. 처음에 수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자가 있지요. 수출자와 수입자가 서로 거래 제의를 하고 승낙을 하고 해서 무역 계약을 작성하게 되겠죠. 계약이 완성이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수입자가 수출자와 서로 대금 결제 방법까지 그 무역계약서에 반영이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수출을 이행해야 되겠지요. 수출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수입자는 신용장 결제 방식으로 수출을 무역대금을 결제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먼저 수입자가 수입자의 거래은행에 가서
신용장을 개설해달라고 LC라고 약어로 얘기를 합니다. Letter of Credit. 그래서 신용장을 개설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것이 그림에 있는 1번입니다. LC 개설이라고 되어 있지요. 개설은행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제 수입자의 의뢰를 받아서 신용장을 개설을 해주는 은행이기 때문에 개설은행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개설은행은 의뢰를 받고 수입자의 그동안의 거래 실적이라든지 신용도라든지 또는 대금 지급 능력이라든지를 검토를 해서 그래서 신용장 개설 요청하는 그 금액이 그 수입자의 그 신용도 범위에 여신 범위에 포함이 되는지 확인하고 여신 범위에 포함이 되어진다, 충분하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신용장을 개설해 주게 됩니다. 이 신용장을 개설은행들이 개설해 주는 이유는 당연히 개설을 하고 그 신용장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은행들은 다양한 수수료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어진 수익들이 발생되어지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설은행들은 수입자가 신용도가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신용장을 개설을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신용장이 개설이 되어지면은 개설은행은 수출자가 거래하는 수출자의 거래은행에 우리가 신용장을 개설했다라고 신용장이 만들어졌음을 알려줍니다. 그것을 우리가 LC 통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번 활동이 LC 통지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개설은행이 수출자 거래은행에다가 LC가 우리가 개설했습니다라고 통지를 해주는 것이 2번입니다. 그 통지를 받은 수출자의 거래은행은 수출자에게 수입자 거래은행으로부터 신용장 LC가 도착을 했습니다라고 다시 통지를 해주지요. 그래서 수출자에게 수출자 거래은행이 LC 도착을 통지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수출자 거래은행을 통지은행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통지은행이 수출자에게 신용장을 통지를 해주게 된다 하는 것이죠. 수출자 입장에서는 무역계약이 성립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수입자로부터 신용장이 도착이 됐지요. 신용장이 도착됐다는 것은 대금 지급을 수입자의 그 의뢰를 받고 신용장을 개설해 준 개설은행이 지급 보증을 하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물건을 배에 실어서 보낼 수 있겠지요. 그래서 무역계약에 있는 물품을 제조를 하고 제조가 끝나면은 선박회사를 줄여서 선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사에 가서 배에다가 물건을 싣고 수출 계약이 있는 목적지로 이송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배에다가 물건을 싣게 되면은 거기에 관련된 운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당연히 지불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배에다가 그 물건을 싣는 과정을 우리가 선적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사 입장에서는 수출자가 화물의 주인이지요. 화물의 주인이 와서 어느 곳으로 물건을 이송시켜 달라라고 배에다가 수수료를 내고 운임을 내고 배에 실었죠. 거기에 대한 배 화물이 실렸다라는 증빙을 발행을 해서 인도를 해줍니다. 그것을 우리가 비ll of lading, 선하증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선하증권은 우리가 조금 뒤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화주의 요청에 의해서 어떤 화물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또 몇 개의 단가는 어떻고 하는 구체적인 화물의 내용을 적은 그런 그 화물 인수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화물을 인수를 했다, 배에 선적을 했다, 목적지는 어디로 가지고 갈 거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그 서류가 바로 bill of lading, 그래서 선하증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선하증권을 수출자에게 인도를 하지요. 그 선하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선박회사가 우리가 이 화물을 인수했다라는 뜻이고,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이 선하증권을 나중에 누군가가 가지고 와서 물건을 인도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내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권리증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꼼꼼하게 선사 입장에서는 인수받은 화물에 대한 내용을 bill of lading 선하증권에 기록을 해서 그래서 수출자에게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수출자 입장에서는 무역계약에 있는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 선사에다가
무역계약에 물품을 실었죠. 그래서 이미 수출자 입장에서는 무역계약을 이행을 다 한 것입니다. 이제 배가 수입자 항구로 도착만 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수출자는 무역계약의 이행을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무역 대금을 받기 위해서 대금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지은행에 가서 내고를 하죠. 내고라고 하는 것은 네고시에이션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수출 대금을 지급을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과정을 우리가 내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내고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가 은행에 제출을 해야 되는 서류가 첫 번째는 환어음이고요. 두 번째는 선적 서류입니다. 환어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출자가 무역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어음 용지에다가 수입자가 지급해야 되는 수출 대금을 기입을 하고 그것을 누가 지급해야 되는지 수입자가 지급해야 된다 하는 것을 명기를 해서 그래서 만들어 놓은 어음 용지입니다. 무역거래에서 사용되어지는 어음을 우리가 환어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채무가 있는 사람이 채권을 가진 사람한테 언제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속하는 서류가 어음이죠. 그래서 채무를 가진 사람이 발행을 해서 채권을 가진 사람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만은 무역거래는 그 반대입니다. 채권을 가진 사람, 즉 수출자지요. 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 채무자, 즉 수입상이죠.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지급을 하세요라고 서류를 만드는 것이죠. 외려 국내 어음 발행 방법과 반대지요. 그래서 수출자가 만들어서 그걸 은행에다가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대로 돈을 좀 받아주십시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그렇게 진행되어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근거가 있는 것이 바로 신용장입니다. 신용장에 환어음을 발행해서 그 환어음의 대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수입자의 신용장 개설 은행이 그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보증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수출자는 환어음을 발행해서 수출자의 거래은행, 즉 LC 통지은행에 가서 이 환어음을 매입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매입한다는 것은 그 환어음을 은행이 대신 인수를 하고 그리고 그 대금을 은행이 먼저 지급을 하는 형태인 것이죠. 그래서 환어음을 매입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용장에 있는 무역계약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했다라고 하는 증빙 서류로 선적 서류를 제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선적 서류라고 하는 것은 배에다가 무역계약에 있는 화물들을 제대로 선적을 하였다라고 하는 증명 서류죠. 대표적인 것이 비ll of lading, 선하증권이고요. 그 외에도 보험증서라든지 또는 커머셜 인보이스 같은 것이 대표적인 선적 서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장에는 그런 선적 서류가 어떠한 것들이 첨부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명시가 돼 있죠. 그래서 다양한 선적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 명시되어 있는 선적 서류를 모두 갖추어서 그래서 수출자는 은행에 가서 내가 제대로 신용장에 있는 내용을 이행을 하였습니다. 이 환어음에 있는 대금을 지급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수출자 거래 입장에서는 어차피 수입자의 거래은행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보증을 하였기 때문에 국제 간의 은행의 신뢰도를 믿고 은행은 수출자가 가져온 환어음을 대신 지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환어음 매입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환어음을 수출자 거래은행이 대신 매입하고 그 수출 대금을 먼저 수출자 거래은행이 수출자한테 먼저 지급하게 됩니다. 아직 수입자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죠. 먼저 지급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수출자 거래은행은 환어음에 있는 금액을 지급을 하면서 선적 서류를 담보로 확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적 서류만 있으면은 수입자 거래은행이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선적 서류의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신용장에 있는 선적 서류 요구 사항과 모두 다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면은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7번 대금 결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출자 거래은행은 역할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통지은행으로서
수입자 거래은행으로부터 개설되어진 신용장이 도착을 했습니다라고 수출자한테 통지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통지은행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출자가 요구하는 환어음을 먼저 매입을 한다라고 해서 매입은행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통지은행과 매입은행은 신용장에 일치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일치하지 않아도 좋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출자가 통지은행이 아니라 제3의 다른 은행에 가서 환어음 매입을 요청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통지은행 그리고 매입은행을 구분을 해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출자 거래은행은 수출자로부터 환어음을 매입을 하였고 그리고 관련되어진 선적 서류들을 모두 확보하였죠. 그러면은 수출 대금을 다시 상환받기 위해서 수입자 거래은행한테 개설은행이 개설했던 신용장에 맞는 선적 서류를 우리가 확보하였습니다라고 보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환어음도 수출거래은행이 매입은행이 매입하였던 환어음도 같이 보내주지요. 그리고 이 환어음의 대금을 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요청을 받는 개설은행은 그 선적 서류와 환어음을 가지고 수입자한테 연락을 해서 상환을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수출자로부터 환어음이 도착을 하였고 그리고 수출자가 선적했다고 하는 신용장에 있는 선적 서류들이 다 모두 도착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이 서류들을 인수를 하고 수입 대금을 지급해 주세요라고 상환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9번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입자 입장에서는 우리 무역 계약에 따라서 물품이 수출상이 선적을 했구나. 안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행에 가서 그 선적 서류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적 서류가 있어야지만 나중에 배가 수입국에 도착을 했을 때 그 서류로 화물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수입자의 거래은행, 신용장 개설 은행에 가서 도착한 선적 서류와 그리고 환어음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환어음에 있는 어음 대금을 수입 대금이지요. 그 수입 대금을 은행에 지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0번 상환이 됩니다. 그래서 선적 서류를 인수를 하게 된다. 그래서 대금을 지급을 하면서 선적 서류를 동시에 인수를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개설은행 입장에서는 수입자로부터 수입 대금, 수출 대금, 그러니까 무역계약 대금을 지급을 받았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먼저 지급한 수출상한테 먼저 대금을 지급한 매입은행한테 그 대금을 갚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11번 보시면은 환어음 대금을 결제하는 상환 절차가 개설은행으로부터 매입은행에게 진행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금을 하면은 개설은행과 매입은행 간의 채무채권 관계도 모두 다 해결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수입상 입장에서는 개설은행으로부터 선적 서류를 인수를 했지요. 대금을 지급하고 선적 서류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저 선사의 선박이 수출국에서 떠나서 오랜 기간 동안 배로 이송이 되어져서 마침내 항구에 도착이 되겠지요. 수입국 항구에 도착이 되어지면은 그 선적 서류를 선사에 제시를 하고 내가 이 화물의 주인이다 이거지요. 그래서 선사의 그 선적 서류를 제시를 하고 대표적인 선적 서류가 이제 비로블 에딩입니다. 선하증권이 있지요. 그래서 그 선하증권을 제시를 하고 그래서 화물을 인수를 하면은 그러면은 모두 다 끝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용장을 이용한 무역대금 결제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사 입장에서는 수입상이 누구인지는 서류상으로만 있지요. 그래서 결국은 선하증권 BL을 소지하고 그리고 화물 인도를 요구하는 사람한테 그 BL의 내용을 선하증권의 내용을 확인하고 위조가 아닌지 확인을 하고 그래서 물건을 내어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용장의 주요 내용의 첫 번째는 윗부분에 신용장 자체에 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누가 수출자인지, 즉 수익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신용장 개설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수익을 받는 사람이 수출자이기 때문에 수익자라고 얘기를 하죠. 베네피셔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출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 신용장을 개설을 했는지, 그러니까 개설 의뢰인이죠. 수입자를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장의 금액, 그리고 이 신용장이 언제까지 유효하다라고 하는 유효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 유효기간 내에 모든 거래가 완료가 되어야지만 은행이 지급 보증을 한다라는 뜻이죠. 이 유효기간을 지나게 되면은 은행이 지급 보증을 거절하기 때문에 수출기업이나 수익기업이 모두 다 난감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반드시 수출기업은 이 신용장 유효기간 내에 선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환업 및 결제에 관한 사항도 역시 신용장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환업이 얼마의 금액을 대상으로 하는지, 발행 금액, 그리고 언제까지 지급이 되어져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결제를 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지급할 것인가, 그리고 그 환업 대금은 누가 최종적으로 받게 될 것인가를 명시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환업의 지급인이 누구이냐 하는 것인데요. 환업을 개설하고 지급 보증한 곳이 바로 수입자의 거래은행, 신용장 개설은행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급인은 결국은 개설은행이 지급인으로 환업에는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환업을 신용장을 개설한 개설은행은 차후에 이제 그 수입상으로부터 수입자에게 환업을 제시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게 됩니다만은 환업에 명시되는 지급인은 개설은행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자는 수취인은 최종적으로 그 대금을 받는 사람은 수출자이어도 좋고, 또는 수출자는 은행에 가서 그 대금을 찾으면 되기 때문에 매입은행으로 명시를 해도 좋다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선적 서류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신용장에서 조건부 지급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은 조건부 지급의 근거가 되는 선적 서류, 무역 계약이 이행이 되었다라는 증빙 서류지요. 선적 서류에 무엇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지를 여기서 반드시 명시를 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기본 서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선화증권, 상업송장, 보험증권,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포함이 되어져야 되는 서류이고요. 보충 서류들이 있습니다. 보충 서류는 포장명세서라든지 또는 수출 검사 증명서라든지 또는 원산지 증명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화물의 특성이라든지 또는 수입국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런 보충 서류들이 또한 추가로 요구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수출자는 이런 서류들의 내용들을 반드시 확인해 가지고 신용장과 요 각 선적 서류들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되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틀리면은 그러면은 매입은행이나 또는 개설은행에서 선적 서류를 인수하는 것을 거부를 하고 대금 지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적 이행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언제 선적을 해야 된다. SD라고 하는데 shipping day입니다. 언제 선적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날 이전까지는 선적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선적 기한이 정해져 있고요. 선적항 어디에서 배에 실어야 된다. 목적항 어디에 도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신용장에 명시가 되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모두 지켜져야지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수출자 입장에서는 대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지요. 신용장을 개설하는 방법입니다. 개설하는 방법은 우선은 그 신용장 서류에 있는 내용들이 결국은 각 지역마다 또는 여러 가지 관습마다 서로 다 다른 내용으로 활용이 되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오해와 분쟁이 있었고요. 그래서 필요로 했던 것이 국제적인 통일 규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용장 통일 규칙을 우리가 UCP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UCP는 신용장 준서 및 해석에 관한 기준이다라고 해서 국제상업회의소 ICC, 여러분들 우리 ICC 국제무역기구에서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ICC에서
개정해서 지금 신용장 업무에 대한 준수사항 그리고 해석 기준이라고 UCP라고 하는 국제 통일되어진 규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통일 규칙은 ICC 자체가 국제기구가 아니라 민간인들의 협의체이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 가입해 있는 회원국들은 서로 지키고는 있습니다만은 국제적인 법률적 강제성은 없습니다. 때문에 무역계약을 할 때 무역계약서에 UCP를 준거로 우리가 결제를 한다, 신용장을 이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해야지만 서로 신용장 거래를 할 때 오해가 생겼을 때는 이 UCP의 내용을 따른다라고 하는 합의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용장이 만들어졌을 때 은행과 은행 간의 통지를 하는 방법은 서류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스위프트망을 이용합니다. 스위프트망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은행 간의 각 국제적인 금융기관들이 있겠죠. 국제적인 금융기관들 간에 이런 자금들을 결제하기 위해서 은행들 간에 폐쇄망이 있습니다. 보안이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은행들 간의 자금의 흐름을 이 스위프트라고 하는 내부 자금 통신망을 이용해서 업무들을 처리를 하지요. 그래서 이 스위프트망을 통해서 그래서 신용장을 보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안이라든지 또는 당사자의 어떤 권리와 의무라고 하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전달이 되어지고 확인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용장은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무담보 신용장, 클린 LC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화한 신용장, 다큐멘터리 LC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한 특수 신용장이 있습니다. 먼저 무담보 신용장, 클린 LC라고 하는 것은 신용장을 개설하는 은행들이 선적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우리는 그거를 무담보 신용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수출자가 물품을 그냥 선적하고 난 다음에 그 선적 서류를 수출자가 수입자한테 그냥 바로 보냅니다. 은행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보내지요. 그리고 환원만 수출자가 은행을 통해서 인수를 제시를 하고 그리고 그 환원을 매입을 한 은행들이 수입상으로부터 대금을 결제받고 다시 지급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취합니다. 그래서 이런 클린 LC라고 하는 것은 선적 서류를 담보로 하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주로 어떤 무역 거래 과정에서 발생되어지는 수수료라든지 또는 보험료라든지 또는 운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주로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최근에 와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화환 신용장이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LC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화환 신용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라서 좀 말이 어렵지요. 화환, 화물과 교환하는 신용장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신용장을 조건부 신용장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은행이 개설을 할 때 선적 서류가 첨부가 되어지고 신용장의 내용과 선적 서류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일치가 되어야지만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이다. 그래서 조건부 신용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급 확약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조건부. 그렇기 때문에 신용장에 반드시 대금 지급을 위해서는 선적 서류가 첨부가 되어져서 그 선적 서류와 그리고 대금을 교환한다라는 뜻으로 화환 신용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화환 신용장은 수입자의 개설 은행에서 신용장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수출자에게까지 통지가 되면은 그 이후에는 그 내용을 전혀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취소 불능 신용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수입자가 신용장 개설해서 계약에 따라서 무역계약 이행을 요구를 하는 신용장을 발송을 했다가 중간에 취소하게 되면은 수출자는 이미 어떤 무역계약 이행을 위해서 제조 물건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커다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신용장이 통지가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그 내용은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된다. 즉 취소 불능 신용장이다. 그래서 반드시 수입자가 파산을 하더라도 수입자가 파산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출자가 물건을 선적하고 선적 서류가 이상이 없이 환원 매입을 신청한다면은 그러면은 최종적으로는 신용장 개설은행 수입자의 거래은행이죠. 개설은행이 그 대금을 지급 보증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취소 불능 신용장이기 때문에 수출자는 신용장이 통지가 되고 난다면 안심하고 선적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런 화한 신용장은 다시 그 지급 시기에 따라서 일람불 신용장 또는 기한부 신용장 또는 전대 신용장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화한 신용장의 종류 중에서 첫 번째 일람불 신용장이라고 하는 것은 에사이트 크레딧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출자가 선적 서류를 수출거래은행을 통해서 매입을 하고 환원 매입까지 하고 그리고 개설은행에 보내게 되지요. 그러면 선적 서류가 개설은행에 도착이 되어지고 선적 서류가 개설은행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개설은행은 수입상한테 통지를 하고 대금을 상환 요청을 하지요. 그러면은 수입상이 개설은행에 도착을 해서 그 서류의 내용을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고 그 내용이 이상이 없다. 신용장의 내용과 이상이 없다라고 확인이 되면은 바로 대금을 결제해야 되는 조건, 그것이 바로 일람불 신용장입니다. 일람불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일상과는 동떨어진 그런 한자어지요. 일람, 한번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불, 지불한다. 선적 서류의 내용을 보고 확인한 다음에 맞으면은 돈을 그 자리에서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바로 일람불 조건 신용장입니다. 그래서 일람불 신용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영어로는 에사이트, 한번 보면은 지불을 해야 되는 신용장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 자리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내규상으로는 5일 이내에 그 선적 서류를 확인하고 그리고 수입자는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선적 서류를 인수해야 된다라고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한부 신용장이 있습니다. 유전스 크레딧인데요. 이 기한부라고 하는 것은 수입상이 은행에 와서 개설은행에 와서 선적 서류를 확인하고 그리고 맞다라고 할 때 일람불일 때는 대금을 지급을 해야지만 그 선적 서류를 인수를 해서 물건을 찾을 수가 있죠. 수입상이. 한데 기한부 신용장은 무역 계약을 할 때 무역 대금을 어느 정도 유예할 수 있다라고 유예 기간을 둔다든지 또는 신용장을 개설을 할 때 신용장 개설 은행과 수입상이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어음이 도착을 하더라도 선적 서류와 같이 환어음이 도착하더라도 선적 서류를 먼저 인수를 하고 대금은 한 달 뒤 또는 60일 뒤, 90일 뒤에 대금을 갚겠다라고 계약을 하는 조건, 그것이 기한부 신용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전스라고 하는 것은 약정 기간입니다. 어음에서 어떤 일정 기간 뒤에 그 대금을 상환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명시를 해놓고 그 내용에 따라서 어음을 나중에 지급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어음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면은 그 동안에 이자를 모두 다 지급을 해야 됩니다. 수입상 입장에서는 당장 자금이 부족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이러한 유전스 크레딧을 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적 서류를 먼저 인수를 하고 인수되어진 선적 서류를 선박이 항구에 도착하게 되면 물건을 먼저 인수해서 그 물건을 수입한 물건을 판매를 하고 그 판매 대금으로 환원 수입 대금을 은행에다가 상환하는 방식, 이런 것이 바로 기한부 신용장의 활용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대 신용장이 있습니다. 전대라고 하는 것은 레드 클로즈 크레딧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빨간 펜으로 어떤 문구를 신용장에다 적어 놓았다. 관행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레드 클로즈 크레딧이다. 전대 신용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신용장에 있는 그 수입 대금을 바로 갚는 것이 아니라
수출자가 미리 수출자 입장에서는 그 신용장이 도착하고 난 다음에 물건을 만들고 그 물건을 다 만들어야지 배에다가 선적을 하게 되겠지요. 근데 그 물건을 만들 돈이 부족할 때 또는 그 물건들을 뭐 조립한다든지 뭐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금들이 필요해질 때, 그럴 때 수출자 입장에서는 수입자와 무역 계약을 맺어서 자기가 물건을 제조해서 배에다가 싣기만 하면은 수출 대금이 확보가 되어지는데 당장 운영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난감해지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계약서 상으로 그런 그 미리 대출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신용장을 개설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개설은행은 신용장에 수출자가 은행으로부터 미리 수출 대금의 일부를 미리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 받아도 좋다라고 하는 그 금액의 범위를 지정을 해 놓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수출자의 거래은행 입장에서는 수출자한테 신용장의 거래 범위 내에서 일부 금액을 대출을 해주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자를 받게 되기 때문에 수출자 거래 입장에서도 그렇게 크게 손해나는 활동은 아니다는 것이지요. 대신에 만약에 수출자가 그 대금을 대출해준 대금을 못 갚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 수출자가 대금을 못 갚을 경우에는 수입자의 개설은행, 신용장 개설은행이 그 대금, 대출한 대금의 지급도 보증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대 신용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자 입장에서는 수출 자금의 부족한 경우에 주로 활용하는 방법이고, 은행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관련되어진 이자 수익들이 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신용도가 확실한 그러한 거래 당사자들이다 또는 수출자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그런 전대 신용장도 적극적으로 발급을 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용장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용장에 대한 나머지 기타 자세한 내용과 그리고 수출대금 결제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